알아두면 유식해지는 경제학 지식. 세계 2위의 경제 대국 중국이 지닌 세계적 위험성. 이 콘텐츠는 세계 경제 위기를 다룬 옥스퍼드 대학교 경제학 연구원이자 런던 비즈니스 스쿨 경제학과 겸임 교수린다 유이 저서 그렇게 붕괴가 시작되었다 중 앞으로의 경제 위기를 예측하는 부분을 영상으로 제작한 것입니다. 다음번 대폭락의 신호. 각각의 금융위기는 이전의 위기와는 다르다. 그리고 그 다음 대폭락이 언제 올 것인지는 아무도 확실하게 예측할 수 없다. 한 가지 의심의 여지가 없는 분명한 사실은 대폭락은 언젠가는 온다는 것이다. 역사적 사실을 통해 우리는 금융위기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이런 교훈은 다른 위기가 발생했을 때 유용하게 쓰일 것이다. 우리가 지금까지 얻은 교훈을 적용해보면 반드시 주목해야 할 대상이 바로 중국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코로나19 이전에 중국은 40년에 걸쳐 일관되게 성장했던 유일한 주요 경제국이었다. 중국은 대폭락을 겪은 적이 없었다. 미래의 중국이 금융위기를 어떻게 보고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일본의 부동산 폭락 혹은 2008년 세계 금융위기 같은 규모로 시스템적 위기가 발생한다면 중국의 폐쇄된 시스템조차도 그 위기를 숨길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런데도 중국 경제는 그 자체가 불투명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GDP 통계조차 논란의 여지가 있다. 여전히 국가가 금융 시스템의 상당 부분을 소유하고 국가가 완전히 소유하고 있지 않은 다른 많은 부문도 사실상 국가의 통제를 받기 때문에 분석하는 데 어려움이 따른다. 이는 마오쩌둥이 이끄는 중국 공산당이 중화인민공화국을 건국하고 중앙계획 경제를 도입한 1949년의 유산이다. 국가는 통제 경제 커맨드 이카노미라고 불리는 체제에서 모든 결정을 내렸다. 1979년 마오쩌둥의 후계자인 덩샤오핑이 광범위한 시장 지향적 개혁을 도입하면서 상황이 어느 정도 달라졌다. 덩샤오핑의 개혁은 중국 경제를 여전히 다양한 정도의 국가 통제를 받고는 있지만 시장의 힘이 무엇을 생산하고 그것을 어떻게 판매하는지를 결정할 수 있는 이행기 경제 트랜지션 이카노미로 변모시켰다. 이는 중국 경제가 금융위기를 겪지 않은 사실이 훨씬 더 특이하게 보이도록 했다. 구소련 경제와 같은 이행기 경제는 1990년대 초에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체제로 전환하면서 엄청난 추락을 경험했다. 전환의 불황 트랜스퍼메이셔널 리세션주로 알려진 동유럽과 중부유럽, 러시아, 그 밖의 구소련 연방에서 경험한 10년에 걸친 침체는 이 국가들의 경제와 금융 부문을 완전히 무너뜨렸다. 10년이 지나 러시아는 처음과 비교해 생활 수준이 낮아지고 빈곤율이 높아졌다. 그러나 어느 국가도 호황과 불황의 순환을 무한정 거스를 수는 없는 일이고 중국도 예외가 될 것 같지는 않다. 위기를 일으킬 잠재적 요인들은 많다. 예를 들어 중국의 거대하고도 부채가 많은 부동산 부문이 무너질 수도 있다. 그림자 금융이라고 알려진 공식적인 은행 시스템 밖에서 작동하는 중국의 대출 시스템이 붕괴될 수도 있다. 주식시장이 폭락할 수도 있다. 이런 사건들은 전례가 없지는 않다. 중국은 2014년에 국지적으로 그림자 금융위기를 겪었고 2015년에는 주식시장이 폭락했다. 어느 쪽도 재앙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중국의 금융 시스템이 갖는 취약성과 그 시스템에 존재하는 엄청나게 많은 부채를 부각시켰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부동산 폭락을 걱정하게 했다. 도치감에 들뜬 중국 주택시장의 실제. 새로운 세기를 맞이할 무렵부터 중국은 주요 경제국으로는 사상 유례가 없는 속도로 주택 가격이 오르면서 도치감에 취하게 하는 부동산 호황을 경험했다. 1990년대에 이르기까지만 해도 고용주, 즉 대체로 국영기업이 노동자들에게 주택을 할당했다. 1990년대 후반에는 주택시장 민영화가 이루어지면서 주택시장이 폭발적으로 커졌다. 국가가 할당한 주택의 거주자들은 특혜 금리로 주택을 구매할 수 있었고 이는 부동산 시장이 커지는 계기가 되었다. 중국이 대외 개방 정책을 추진하면서 농촌 사람들이 수출품을 생산하는 공장에서 일하기 위해 도시로 몰려드는 대규모 인구 이동이 있었다. 그들은 모두 집이 필요했다. 도시의 노동자들은 특혜 금리로 구매했던 주택을 농촌 출신의 이주민들에게 팔고 돈을 보태 비싼 새 아파트로 갈아탈 수 있었다. 국가가 통제하는 은행 시스템이 특히 최초의 구매자들에게 한정된 모기지 대출을 제공했지만 집값은 주로 현금으로 조달되었다. 중국은 저축률이 높은 국가이고 주택 가격은 계속 오르기만 할 것이라는 믿음이 지배하는 주택시장은 도치감에 들떠 있었다. 부동산은 가치를 안전하게 저장하고 주식과 같은 변동성이 큰 자산이나 은행 예금과 비교해 훨씬 더 많은 수익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였다.
외국인 투자가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평범한 중국인들에게는 재정적 다각화를 위한 수단이 거의 없었고 결과적으로 부동산이 인기 있는 자산이 되었다. 오늘날 중국의 주택 보급률은 놀랍게도 120%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집을 소유하는 것은 사회 통념상으로도 가치 있는 일이다. 결혼을 앞둔 젊은이들은 집이 있으면 호감을 끌 것이다. 중국인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그들 중 80%가 집이 없는 남자와 딸의 결혼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이 없는 사람들은 집을 가지려고 하고 집이 있는 사람들은 더 좋은 집을 가지려고 하면서 주택시장은 호황을 누렸다. 주택을 구매하기 위한 지출만 GDP의 10%에 달했다. 매년 건설되는 주택이 1,000만 채에 달하지만 도시의 주택 수요는 이보다 훨씬 더 빠르게 증가해 주택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었다. 신규 주택 공급에 따르는 한 가지 문제는 주로 국가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데서 나온다. 지방 정부가 개발업체들을 상대로 토지를 경매하거나 그들과 파트너가 되어 아파트를 건설할 때 토지 매각이 지방 정부의 중요한 수입원이 된다. 중국에서는 토지가 부족하지는 않지만 때로는 농민과 기존 주민들이 그 땅에 집을 짓는 걸 반대하면서 주택 공급에 어려움이 따랐다. 지방 정부들이 광대한 국가 전역에 걸쳐서 무분별하게 주택을 건설한 것도 주택 부족과 엉뚱한 곳에 건설된 수백만 채의 텅 빈 아파트라는 중국만의 이상한 역설을 낳았다. 내몽골과 같은 멀리 떨어진 지방에는 이른바 유령 도시라는 곳도 있다. 중국에서는 주택 가격이 계속 오를 것이라는 도취감에 들뜬 기대가 20년에 걸쳐 타당한 것으로 여겨졌지만 2010년대 후반부터 중국이 중위 소득 국가에 가까워지면서 성장의 속도가 둔화되기 시작했다. 모든 개발도상국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소득 증가의 속도가 느려지고 도시로의 이동이 더뎌지면서 주택 수요도 둔화되고 가격 상승의 속도도 둔화되거나 심지어는 가격이 하락해 개발업체들이 힘든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 지금도 중국인들 중 상당수가 역사적으로나 세계적으로 주택 버블을 특징짓던 주택 가격 낙관론에 기초한 도취감에 들떠 있다. 애초에 국가로부터 특혜를 받아 주택을 구매한 사람들이나 예전에 주택을 구매한 사람들은 만족스러운 상황에 놓여 있다. 하지만 주택 가격 상승은 내 집 마련을 소망하는 사람들, 즉 정부가 지원하고자 하는 중산층에 속하는 사람들이 주택이라는 사다리에 오르는 것이 힘들다는 사실을 깨닫게 한다. 이런 이유로 중국 정부는 사람들이 주택을 포함한 성장의 과실을 공정하게 누리게 하려는 공동 부유의 실현에 차질이 생길 것을 우려하는 것이다. 과연 중국 정부가 주택시장의 연착륙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도 우려스럽다. 이미 부채가 가득한 낙후된 금융 시스템에 잠재된 불황을 고려하면 대폭락의 위험은 분명히 커지고 있다. 중국 금융 시스템의 뇌관 부실 채권. 중국 정부는 19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초반에 은행들을 대상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자본제 조정을 추진했다. 이는 2001년에 중국이 세계무역기구 WTO에 가입하고 서비스 시장을 개방하기로 합의한 후 외국 은행들이 중국 시장으로 들어오기 전에 중국 은행들의 대차대조표를 개선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는 국가 소유의 자산관리회사가 국가 소유의 4대 상업은행의 대차대조표에서 제거된 부실 채권을 보유한 관계로 여전히 중국의 금융 시스템에 부실 채권이 남아있다는 것이었다. 이는 중국의 부채 규모와 금융위기를 헤쳐나갈 능력을 평가할 때 이런 채권을 집계해야 하고 바로 이런 이유로 은행 시스템에 대한 어떠한 평가에서도 부실 채권의 유산을 포함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중국의 국영은행들을 취약하게 하는 부실 채권은 국영 기업들에서 수십 년에 걸쳐 쌓여온 것이다. 이런 채권이 증가한 것은 2000년대까지 경제의 거의 모든 부문을 지배했던 국영 기업들을 비효율적으로 경영한 데서 비롯되었다. 국가 소유였기 때문에 국영 기업은 경영을 효율적으로 하려는 동기가 거의 없었고 비용 제약도 없었다. 참고로 경제학자들은 이를 두고 연성예산 제약 문제라 한다. 연성예산 제약이란 헝가리 경제학자 야노스 코르나이가 최초로 제시한 개념으로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기업의 예산이 있긴 하지만 적자가 발생해도 정부가 해결하기 때문에 고무줄처럼 쉽게 예산 제약이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1979년에 시장 지향적인 개혁이 시작되었을 때 소비 수요가 증가해 국영 기업들은 비용을 거의 고려하지 않은 채 산출물을 더 많이 판매하기 위해 투입물을 더 많이 요구했다. 경영자들은 수입을 더 많이 창출하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었다. 그러나 투자금이 국가에서 나왔고 심지어 노동자들도 개별 기업의 생산성과는 무관한 계획에 따라 할당되었기 때문에 비용에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중국 석유 천연가스 공사와
상하이 자동차 같은 국영 기업은 보유한 것을 사용해 더욱 효율적으로 생산하는 어려운 길보다는 생산을 늘리기 위해 자본과 노동을 더 많이 요구하는 쉬운 길을 선택하려고 했다. 이것이 1980년대 중국 경제가 국영 기업이 손실을 보고 있는데도 강력하게 성장한 이유를 설명한다. 1990년대 초반에는 국영 기업의 3분의 2 정도가 손실을 보고 있었다. 그 결과 1990년대 중반에는 대대적인 개혁을 통해 대부분 국영 기업을 정리했다. 1990년대가 저물 무렵에는 그 수가 1000만 개에서 30만 개 이하로 감소했다. 그러나 이런 국영 기업의 자금을 지원했던 중국 은행들은 2000년대 초에 외국의 경쟁자들이 중국 시장으로 들어오기 전에 자본제 조정을 추진해야 했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로는 부실 채권 문제가 더욱 심각해졌다. 중국의 낙후된 금융 시스템에서는 서구 은행 시스템의 많은 부분을 무너뜨린 복잡한 증권 거래를 하지 않았지만 취약한 경제를 떠받치기 위해 그림자 금융의 성장을 허용했다. 그림자 금융은 은행 인가를 받지 않고 은행 업무를 수행하는 비은행 금융기관을 지칭하는 다소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한다. 그림자 금융은 신탁회사, 리스회사, 보험회사뿐만 아니라 단기 사채업체, 고리대금업체까지 포함하는 어두운 부문이다. 2010년대에는 중국의 금융 시스템이 부채에서 비롯되는 세 가지 위협에 직면해 있었다. 중국의 금융 시스템은 여전히 국영 기업의 부채를 물려받으면서 빠르게 성장하는 부동산 시장에 자금을 공급할 뿐만 아니라 그림자 금융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부채도 처리해야 했다. 국가의 통제 아래 움직이는 중국 주식시장. 중국 주식시장도 몇 가지 특이한 점이 있다. 중국의 양대 증권 거래소는 불과 30여 년 전인 1990년에 상하이, 1991년에 선전에서 출범했고 1993년에 주식 거래가 허용되었다. 2009년 말 선전증권거래소는 중소기업 상장을 겨냥한 창업한 그로스 엔터프라이즈 보드이라는 나스닥 스타일의 시장을 창출했다. 2019년 말 중국 주식시장의 규모는 미국 주식시장에 이어 두 번째로 컸다. 상당히 이상하게도 1990년대 중국 증권거래소 상장 기업들의 주식 중 약 3분의 2는 비유통 주식이었다. 따라서 주식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라기보다는 국가에 의해서 결정되었다. 게다가 주식마다 거래에 제한이 따르고 주식을 개인 주식, 정부 혹은 법인국영 기업 주식으로 분류하는 것이 문제를 일으켰다. 상장 기업들은 이런 색다른 특징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을 끌어들이지 못하고 시장 규율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고 있었다. 1990년대에는 주식시장이 빠른 속도로 상승했고 이후로 2000년대 초반에는 주식 가치가 반토막이 났고 그 다음에는 또다시 빠르게 상승했다. 미국 서브프라임 위기가 한창이던 2009년 전반기의 상하이 주식시장은 약 7개월 만에 80% 넘게 상승했다. 폭락하기 직전인 2014에서 2015년에는 150%나 상승했다. 이처럼 짧은 역사를 통해 분명하게 드러난 롤러코스터와도 같은 궤적은 중국 주식시장이 다른 주식시장과 비교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준다. 중국 경제 성장의 그늘, 그림자 금융. 개혁이 불완전하게 진행되면서 중국 시장의 약점은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의 위기가 금융 시스템을 위협했던 2010년대에 분명하게 드러났다. 첫 번째 위기는 2008년 세계 금융위기에서 촉발되었다. 그 결과로 나타난 2009년의 대침체로 미국과 유럽의 수요가 폭락하면서 중국의 수출 부문에 종사하던 노동자 약 4분의 1이 일자리를 잃었다. 중국 정부는 국내 경기를 진작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중국 기업들이 수출 시장이 아닌 국내 시장의 제품을 판매해 성장하도록 장려했다. 일부 기업들은 이런 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그림자 금융에 의존했다. 그림자 금융 문제는 국가 소유의 은행들이 공식적인 대출에서 거의 모든 부분을 차지하는 데서 비롯되었다. 민간 은행들이 들어올 수 있는 여지는 별로 없었다. 중국이 WTO 가입에 따르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은행 부문을 개방한 이후로 20년이 지나 외국 은행들이 은행 부문 총자산에서 3% 미만을 차지했다. 공식적인 은행 시스템이 주로 국영 기업에만 자금을 빌려주고 민간 기업은 꺼리자 민간 기업을 상대로 하는 무허가 대출이 증가했다.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기를 원하던 중국 정부는 빠르게 성장하는 그림자 금융을 보고도 못 본 채 했다. 또한 중앙정부는 경기 침체를 방지하기 위해 주로 인프라 구축에 지출을 집중하는 4조 런민비호 1860억 달러 규모의 경기 진작 프로그램을 내놓았다. 지방 정부가 이 프로그램의 대부분을 수행하기로 되어 있었다.
중국에서는 지방 정부가 지출을 위한 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채권 시장이 제대로 조성되어 있지 않아서 일부 지방 정부 역시 그림자 금융에 의존했다. 세계 금융위기 이후 지방 정부 부채의 절반 정도가 축적되었다. 중국 감사원에 따르면 지방 정부 부채 중 은행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8년 금융위기 이전 79%에서 이후 23%로 감소했다. 약 28%는 그림자 금융에서 빌려온 것이고 나머지 49%는 차용 증서를 쓰고서 빌려오거나 개발업체 혹은 도급업체가 지방 정부 소유의 토지에 건물을 짓기 위한 초기 비용을 미리 부담한다는 계약의 형태로 빌려온 것이다. 지방 정부는 부동산 회사의 개발권을 판매하거나 공동주택을 건설해 수입을 챙겼다. 부동산 부문과 지방 정부 간의 이런 관계는 어느 한쪽이 다른 쪽을 취약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채권이 부실해지면 다수의 지역이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을 경우 전국으로 퍼질 수 있는 지역 금융위기를 일으킬 수 있다. 만약 중국이 부동산 붕괴로 금융위기를 겪는다면 정부가 은행과 부동산 회사를 구제할 여력이 있는가의 여부가 위기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이다. 2021년 중국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은 미국, 유로존과 비슷한 300%에 가까워졌다. 그러나 그림자 금융권에서의 대출을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려우므로 이처럼 높은 수치가 중국의 부채 수준을 제대로 포착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있다. 그림자 금융권에서의 대출은 GDP의 15%에서 위험하게는 70%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제 중국 정부는 확실히 그림자 금융을 우려하면서 2009년의 대침체가 지나간 이후 이 부문을 엄격하게 단속하고 있다. 중국의 어설픈 위기 대응이 세계 경제에 끼칠 영향. 그림자 금융은 금융위기의 잠재적 원인 중 하나일 뿐이다. 또 다른 원인으로는 주식을 들 수 있는데 2015년 중국 주식시장의 폭락을 맞이해 중국 정부가 대응하는 방식은 투자자들이 금융개혁의 신뢰성을 의심하게 했다. 상대적으로 풍부한 정보를 갖춘 기관 투자자들이 좌우하는 다른 주요 주식시장들과는 달리 중국에서는 소매 투자자들이 주식 거래의 약 85%를 차지한다. 소규모의 거래자들이 지배하는 시장에서는 군집 행동이 자주 발생한다. 개인은 타인이 더 나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타인이 주식을 파는 것을 보면 자신도 주식을 팔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다. 그 결과 소문과 감정이 지나칠 정도로 중요하게 작용해 시장이 극심하게 변동한다. 국영열차 제조사 중국 중차의 예를 들면 소매 투자자들이 중국의 트위터라 할 웨이보에 투자하던 해에 이 회사의 주가가 급등했다. 중국이 해외에서 열차 계약을 전혀 따내지 못했는데도 이 회사가 중국의 해외 인프라 투자로부터 혜택을 얻게 되었던 것이다. 상하이에서 활동하는 미국인 투자은행가는 이렇게 말했다. 택시 운전사에서부터 당신의 할머니에 이르기까지 모두 주식 투자를 해서 돈을 벌던 닷컴 붐 시절을 기억하십니까? 사람들이 하루 종일 주식 거래만 하려고 회사에 사표를 내던 시절을 기억하십니까? 지금 중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 직원 중에는 주식에 빠져 사표를 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국 주식시장은 활발한 거래에 힘입어 6월에 전년 동기 대비 150% 넘게 상승하며 세계 최고의 실적을 올렸다. 그러나 7월 초에는 폭락해 주식 가치의 약 30%가 사라졌다. 정부가 주식 매도를 저지하고 심지어는 시장을 떠받치기 위해 거래를 동결하는 식으로 광범위하게 개입한 후에는 주가가 반등했다. 그러나 한 달이 지난 8월 24일에는 8.5% 하락했고 그 다음 날에는 7% 하락했다. 이처럼 극심한 변동은 2016년 초에도 계속 나타났다. 중국 주식시장의 폭락은 금융위기에 해당했지만 경기 침체를 촉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폭락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2015년 여름 주식시장이 폭락하자 중국 정부는 런민비의 가치를 하루가 아니라 이틀 연속 평가절하하기로 결정했다. 당장 금융 불안정성에 통화 불안정성을 추가해 세계 시장의 우려를 증폭시키는 효과가 나타났다. 중국의 수출은 2014년 대비 8% 넘게 급감했는데 이는 미국이 서브프라임 위기에서 회복해 달러화가 강세를 보였고 이에 고정되어 있던 런민비의 가치도 함께 강세를 보였던 것에서 비롯되었다. 중국이 런민비의 가치를 평가절하한 것이 금융시장 전반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 유럽을 포함한 전 세계의 주식시장이 하락했고 특히 런던 주식시장에서는 주식 가치의 2%가 사라졌다. 시장에서는 이것이 다른 국가들도 자국 통화의 가치를 평가절하해 세계 무역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통화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우려가 만연했다. 중국 정부는 주식시장에서 그랬던 것처럼 자본 통제를 엄격하게 시행하고 달러화에 고정되어 있는 위안화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약 3,200억 달러의 준비금을 지출하는 등 몇 가지 강압적인 안정화 조치를 가지고 개입에 나섰다. 2015년 주식시장 및 통화와 관련된 사건들은 중국 정부가 점점 더 시장을 지향하는 경제를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켰다. 앞으로 우리는 중국의 위기가 미국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움직임을 어떻게 둔화시켰는지 살펴볼 것이다. 이제는 중국 정부가 위기에 대비하기 위해 금융개혁을 어떻게 관리하는지가 중국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에도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사실이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다. 헝다는 중국 부동산 버블의 신호탄일까? 현재 중국은 과거에 경제를 무너뜨렸던 종류의 주택 버블에 직면해 있다. 중국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의 부동산 개발업체 헝다그룹의 부채는 3,050억 달러에 달한다. 규모가 가장 큰 부동산 개발업체 비구이 위안 컨트리 가더는 그 정도로 부채가 많지는 않지만 부동산 부문에 대한 우려로 주가가 폭락했다. 헝다의 부채는 중국 GDP의 2%에 달하는데 중국이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이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엄청난 금액이다. 헝다는 해외 채권자들에게 수십억 달러의 빚을 지고 있고 몇몇 주요 채권자들에게는 이자를 제때 지급하지 못해 세계적인 신용평가기관들은 실질적으로 채무불이행 상태에 놓인 것으로 평가한다. 헝다는 상장된 부동산 관리업체 혹은 개발업체 중에서 부채가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헝다의 채권자들은 대부분 중국 은행들과 그 밖의 기관들이지만 외국인 투자자들도 있다. 2021년의 여러 시점에서 헝다가 발행한 채권은 달러당 25에서 50센트에 거래되고 있었다. 다시 말하자면 채권자들은 이 부동산 개발업체에 빌려준 금액의 25에서 50%만 받을 수 있었다. 걱정스러운 사실은 헝다가 레버리지를 많이 활용한 개발업체 중 하나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2021년 말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들의 미지급 부채는 총 33.5조 위안화 5.24조 달러에 달하는데 중국 GDP의 약 3분의 1에 해당한다. 몇몇 개발업체는 헝다와 마찬가지로 해외 채권자들에게 이자를 제때 지급하지 못했다. 만약 채무불이행에 빠진 개발업체가 늘어나면 이들이 파산해 은행이 문을 닫게 되는 금융 붕괴 가능성도 커질 것이다. 중국 은행들이 제공하는 대출에서 부동산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4분의 1이 넘는데 바로 이런 이유로 은행 감독 당국이 은행 시스템이 갖는 위험을 평가하기 위해 은행의 대차 대조표를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 헝다와 그 밖에 문제가 있는 개발업체들은 이미 분양했던 주택 가운데 상당수를 준공할 수 없었다. 헝다만 하더라도 사전에 분양했던 약 140만 채에 달하는 주택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했다. 부동산 부문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사람들에게 고통을 줄 뿐만 아니라 이 부문이 연관된 서비스를 포함하면 GDP의 29%를 차지해 엄청난 역할을 하는 것을 감안하면 중국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헝다가 자신이 처한 공경을 널리 알리던 시기인 2021년 3분기에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겨우 0.2%로 낮아졌다. 코로나19에 따른 엄격한 폐쇄 조치 시행과 함께 경제에 대한 신뢰가 크게 손상되었고 이에 따라 기업과 소비자의 지출이 감소한 분기였다. 이 글을 쓸 당시 수천 명에 달하는 중국의 모기지 차입자들이 준공되지 않을 수도 있는 주택의 납부금을 계속 내야 하는데 불만을 품고 강력하게 반발하는 상황에서 중국 정부는 위기의 불씨를 없애기 위해 3천억 위안화 444억 달러에 달하는 부동산 기금을 조성했다. 중국은 부동산 부문을 구제할 여력이 있을까? 아이러니하게도 부동산 부문의 수축 국면을 꾀한 것은 중국 정부였다. 주택, 보건, 교육으로 구성된 이른바 세계의 산을 중심으로 공동 부유를 창출하기 위해 시진핑 주석이 관심을 둔 부문이었다. 중국 정부는 성장 속도의 둔화를 둘러싼 기대를 관리하려고 했다. 중국 경제는 수십 년에 걸쳐 소득이 7에서 8년마다 2배씩 증가하던 거의 두 자릿수의 성장률을 기록한 이후로 이제 중상위 소득 국가에 가까워지면서 성장 속도가 둔화되고 있었다. 중국 정부는 이런 성장 속도의 둔화를 감안해 최고급 주택 소유자와 다주택 소유자에 대한 부동산세와 같은 조치를 취해 성장의 혜택을 보다 균등하게 나눔으로써 주택뿐만 아니라 교육과 보건 서비스를 보다 저렴하게 제공하려는 계획을 수립했다. 결국 부동산 부문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불평등을 해소하려는 중국 정부의 노력에서 나온 것이다. 중국의 주요 도시들은 세계에서 주택을 구매하기 가장 힘든 곳으로 선정되었다. 베이징, 상하이, 선전의 연소득 대비 주택 가격 비율은 모두 40을 넘었다. 이에 반해 런던은 22, 뉴욕은 10이었다. 10년 전만 하더라도 중국 1등급 도시의 침실 2개와 화장실이 2개인 아파트 가격은 60만 달러였다. 이는 연평균 소득의 30배에 달했다.
제곱피트당 가격은 $600에서 $800 사이였는데 미국에서 이에 상응하는 도시와 비교해 4배가 높았다. 집값을 감당할 수 있는가가 유일한 관심사는 아니었고 중국 정부는 부채가 증가하고 부동산 부문이 비대해진 것이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도 걱정했다. 부동산 시장은 부채의 압박을 받으면 어떤 경우라도 위축될 수 있지만 레버리지를 줄이기 위한 규제 조치가 분명히 한몫했다. 중국 정부는 총 자산 대비 부채, 지분 대비 순부채, 단기 부채 대비 현금의 비율에 제한을 두는 한계선을 설정해 부채 수준을 낮추려고 했다. 이런 조치는 헝다와 그 밖의 부동산 개발업체들이 떠맡은 부채의 규모를 줄이기 위한 것이었다. 2021년에 중국 정부는 이와 같은 규제를 시행했고 이는 부동산 위기를 재촉했다. 세계의 산 정책의 초기 징후가 그다지 밝아 보이지는 않았다. 이 정책에 입각하고 부동산 개발업체를 상대로 한 규제 조치가 좋은 의도에서 나온 것일 수도 있지만 다소 늦은 감이 있었다. 중국은 점점 증가하는 부채가 은행 시스템을 무너뜨릴 잠재력을 가진 상당한 규모의 버블을 형성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중국은 구제금융을 받기에는 경제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문제의 핵심은 앞으로 몇 년간 경제를 무너뜨리지 않고 부동산 부문을 구제할 여력이 있는가에 있다. 여기에 몇 가지 중요한 지표가 있다. 중국의 부채는 코로나19가 대유행하기 전에도 미국, EU와 비슷한 수준으로 높았지만 정부가 아니라 기업의 부채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차이가 있다. 부동산 개발업체들과 레버리지를 활용한 그 밖의 기업들의 제공한 대출이 부실한 것으로 판명되면 이것이 은행 위기를 촉발할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중국의 경우 채권자들이 거의 국내에 있다는 사실이다. 일본의 경험에 따르면 대출금 상환을 요구하고 위기에 처한 나라에서 빠져나가려고 하는 해외 채권자들과 달리 국내 채권자들은 가만히 있으면서 정부의 조치를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중국에서의 대폭락은 일본과 마찬가지로 정부가 은행을 구제한 이후로도 10년 또는 그 이상의 세월에 걸친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 게다가 어떠한 두 개의 위기도 완전히 똑같을 수는 없기 때문에 서로 다른 방식으로 경제를 무너뜨릴 것이다. 그러나 중국의 위기가 세계에 미치는 체계적 영향은 채권자들이 주로 국내에 있다는 사실 때문에 완화될 수는 있겠지만 여전히 국제 무역과 중국 은행들로부터 자금을 빌린 개발도상국들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 세계 경제와 긴밀하게 연결된 중국. 1980년대부터 중국은 미국과 함께 세계 경제의 성장을 견인하는 쌍발 엔진 중 하나였지만 미국 경제를 휘청거리게 했던 서브프라임 위기는 중국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었다. IMF에 따르면 중국의 경제 규모는 미국보다 작지만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세계 경제의 성장에 그 어느 나라보다 많이 기여했다. 2000년대의 미국과 중국의 생산은 세계의 나머지 국가들의 생산을 합친 것과 비슷했다. 금융위기로 중국 경제의 성장 속도가 급격히 둔화된다면 잠재적으로 어떤 영향이 있을까? 세계적인 영향의 주요 영역에는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큰 소비자인 원자재와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큰 구매자 중 하나인 자본재뿐만 아니라 다양한 수입 소비재가 포함되며 이것이 전 세계 다국적 기업의 수익을 감소시킬 것이다. 중국의 원자재 수요가 감소하면서 중동과 아프리카를 통한 원유 수입도 감소하고 이에 따라 관련 국가들의 성장률도 감소하게 된다. 중국은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특히 나이지리아 같은 원자재 수출국들의 중요한 무역 파트너이다. 심지어는 전통적으로 미국의 뒷마당으로 여겨졌고 따라서 미국의 경제 상황에 가장 민감했던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의 경우 중국이 미국을 능가하는 최대의 무역 파트너가 되었다. 이제는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의 대중국 수출이 이 지역 GDP의 3%를 차지할 정도로 증가해 미국의 경제 상황에 옛날만큼 민감하지는 않다. 이유는 중국의 최대 무역 파트너이며 중국은 미국에 이어 이후에 두 번째로 규모가 큰 무역 파트너이다. 중국의 2015년 주식시장 폭락 때 BMW와 같은 독일 기업들의 중국 판매 실적 부진으로 수익이 감소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중국의 경기 침체는 유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미국의 대중국 수출은 미국 GDP의 1%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그렇다고 미국의 다국적 기업들이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거대 기업 애플은 아이폰을 미국보다 중국에서 더 많이 판매한다. 중국의 위기는 전 세계의 금융시장에 울려 퍼질 것이다. 중국 주식시장이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대체로 폐쇄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중국의 위기가 다국적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전 세계 주식시장에 반영될 것이다. 런던 증권거래소에는 상당히 많은 수의 관련주가 상장되어 있으며
2015년 중국 주식시장이 폭락했을 때 영국 주식시장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최악의 일일 하락을 경험했다. 중국의 금융 시스템이 아직은 2008년의 미국만큼 세계와 통합되어 있지는 않지만 중국의 국내 증권 거래소를 세계의 가장 개방적인 증권 거래소로 연결하는 홍콩 증권 연결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세계와 점점 더 통합되고 있다. 또한 중국 시장은 런던과 싱가포르를 포함해 세계 전역에 자리 잡은 런민비 거래 허브를 통해 세계 시장과 연결되어 있다. 중국이 자국 통화 사용을 국제적으로 장려하고 자국 금융 시스템을 세계와 통합함에 따라 중국발 위기에 감염될 위험이 커지고 있다. 특히 중국 은행들을 통해 대출을 받는 국가들의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2016년 중국의 은행 시스템은 세계에서 그 규모가 가장 커졌다. 1년이 지나 중국은 IMF나 세계은행보다 더 큰 규모의 세계 최대 공식 채권국이 되었다. 중국 은행들이 제공한 대출은 코로나19 팬데믹과 함께 급격히 증가했는데 개발도상국들이 현금을 필요로 했기 때문이다. 국제결제은행이 185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중국 은행들이 이들 중 10개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 대출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경을 넘은 은행 대출에서 중국 은행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7.5%에 불과했지만 이 대출은 신흥국에 집중되었다. 예를 들어 아시아와 아프리카 전역을 대상으로 인프라에 투자하기로 했던 1대1로의 일환으로 스리랑카가 남부 해안에 한반토타 국제항구를 건설하는 데 3억 달러 규모의 대출을 제공했고 케냐가 수도와 바다를 연결하는 철도를 건설하는 데 36억 달러 규모의 대출을 제공했다. 133개 국가에서는 중국 은행들이 제공한 대출이 해외 차입의 4분의 1 이상을 차지했다. 63개 국가에서는 중국 은행들이 다른 어떤 국가의 은행들보다 대출을 더 많이 제공했다. 만약 중국이 금융위기를 겪는다면 이런 국가들의 대출이 고갈되면서 커다란 타격을 받을 것이다. 중국 은행들이 세계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면서 위기의 여파가 커지기만 한 것이다. 중국이 지금까지의 위기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 중국에서는 부채가 엄청나게 많은 부동산 부문이 대폭락을 일으킬 잠재력이 있다. 중국의 주택시장은 개발업체들과 투자자들이 집값이 계속 오르기만 할 것으로 내다보면서 과열 양상을 띠었다. 그들은 몇몇 집들이 비어있고 모든 집의 가격이 점점 더 감당할 수가 없게 되었는데도 집을 짓기 위해 부채를 점점 더 많이 끌어들였다. 중국 부동산 부문에서 버블이 점점 꺼지고 있다. 이게 터질 것인지 그 결과 대폭락을 초래할 것인지는 아직 모른다. 부동산 부문의 붕괴가 세계 경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만한 중국 은행 위기를 촉발할 수 있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중국 정부가 은행 시스템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감안해 은행에 대한 구제가 쉬워야 하지만 그럼에도 궁극적으로는 장기 침체를 맞이할 가능성이 있다. 우리가 한 세기 동안의 금융위기에서 보았듯이 기관의 신뢰성은 매우 중요하다. 중국이 위기 상황에서 얼마나 잘 헤어날 수 있을까? 2015년 주식시장 폭락을 맞이한 중국 정부의 어설픈 대처는 신뢰성에 흠집을 냈다. 그런데도 당시 위기가 경제를 붕괴시키거나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 중국 경제가 다소 이례적이기는 하지만 중국의 위기는 여전히 이전의 위기가 갖는 특징, 즉 도치감과 신뢰성 및 이 두 가지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여파를 그대로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도움이 될 만한 4가지 교훈이 있다. 첫째, 상승하는 시장을 향해 때를 지어 몰려드는 것이 인간의 본성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도치감을 관리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할지라도 중국 정부는 이런 열광적인 믿음에 근거해 자금을 조달하려고 끌어들이는 부채의 양을 조절할 수 있다. 중국인민은행은 금융 시스템 전체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고안한 거시건전성 도구를 이용해 바람에 거스르기를 시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주택시장에 버블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일 때 은행들에게 대출 축소를 요구할 수 있다. 이런 경기 역행적인 정책은 개발업체들이 지속 불가능한 수준의 부채를 축적할 수 있게 해주는 집값 상승과 관련된 담보 가치의 상승을 막기 위한 것이다. 중국인민은행은 이미 은행 대출을 억제하기 위해 상업은행들이 중앙은행에 예금을 더 많이 예치할 것을 요구하는 지급 준비율 요건을 사용한 적이 있었다. 부동산 위기를 재촉한 것은 개발업체들을 규제하기 위해 정부가 설정한 3가지 한계선이었다. 오히려 중앙은행이 나섰더라면 처음부터 부채 버블에 거스르기를 시도해 천천히 가라앉히는 시도를 할 수도 있었다. 행정적인 명령보다는 지금 설명한 것과 같은 시장에 더 많은 기반을 둔 도구를 사용하면 중국이 규제 시스템을 개발하는데 더욱 자신감을 얻을 것이다. 역사는 우리에게 은행들이 자본과 유동성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 중국의 은행 시스템은 이미 지난 수십 년에 걸쳐 자본제 조정이 된 4개의 국영상업은행이 주도하고 있다.
이 은행들의 회계 장부가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의 대차대조표와 지방정부가 소유한 은행들의 대차대조표가 국영기업, 그림자 금융, 부동산 대출의 유산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압박을 받고 있는지를 판단하기가 어렵다. 부동산 위기의 위험이 다가오고 있는 상황에서 은행들이 주택 가격의 폭락을 견뎌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시급한 문제가 되었다. 지난 역사를 돌이켜보면 가장 깊은 불황을 일으킨 것은 은행 위기였다. 중국 정부가 국영은행들을 대상으로 또다시 자본제 조정에 나설 것이라는 기대가 널리 퍼져 있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에서 수년에 걸친 도치감으로 쌓여있는 부채를 해결하는 데 비용이 얼마나 소요될 것인가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중국 은행들은 다수의 개발도상국에 대출을 제공했다. 이제 두 번째 교훈은 미국 서브프라임 위기가 어떻게 유럽 은행들을 파산 지경에 이르게 했는가에서 얻을 수 있다. 중국과 미국, 유럽 간의 무역 기술 경쟁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지정학적 긴장 관계와 중국과 러시아 간의 긴장 관계에도 이 주요 경제국들은 중국에서의 대폭락이 세계적인 것이 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협력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중국은 이미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을 대상으로 자본 요건을 부과하는 글로벌 표준 기구의 구성원이 되었다. 위기 상황에서 중국의 대출 중단이 저소득 국가들까지 위기로 몰아넣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쩌면 중국이 IMF를 통한 대안자금 조달을 제한하기 위해 서구 국가들과 협력해야 할 수도 있다. 세 번째 교훈은 3세대에 걸친 외환위기에서 얻을 수 있는데 금융위기가 외환위기를 촉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중국은 자본 계정이 상대적으로 폐쇄적일 뿐만 아니라 통화가 외국과 자유롭게 거래할 수 없도록 통제되고 있기 때문에 다수의 신흥국가는 다른 위치에 있다. 그러나 자본 통제에도 빈틈이 있어서 여전히 한머니가 중국을 드나들고 있다. 따라서 중국 통화의 대량 매도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해 정부는 외환 보유고를 늘려야 할 뿐만 아니라 규제 시스템 개혁으로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 역사는 외환 보유고가 고갈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정부의 태도에 대한 신뢰 상실은 투기꾼들에게 자국 통화를 공격하는 빌미를 제공했다. 중국이 고정환율 제도를 유지하는 한 위험이 따른다. 중국의 부채가 외환으로 표시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국내 대출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낮아서 이런 위험이 아직은 크지 않다. 그러나 중국 시장이 더욱 개방되면 이런 위험이 커질 수 있다. 다른 위기들과 마찬가지로 중국발 위기의 여파는 위기의 원인과 이를 다루는 정책 입안자들에 대한 신뢰에 달려있을 것이다. 중국 정부가 부동산 버블을 서서히 잠재우고 휘청거리는 부동산 회사들을 대상으로 자본제 조정을 추진할 수 있겠지만 만약 버블이 터지고 그 회사들이 파산해 은행 시스템을 무너뜨린다면 중국은 1990년대 초 일본에서 일어났던 것과 비슷한 폭락을 경험할 수도 있다. 비록 그 여파는 아마도 다르게 전개되겠지만 네 번째이자 마지막 교훈은 중국이 일본이 범한 오류를 통해 배울 수 있다는 것이다. 중국 정부는 디플레이션과 저성장에 대한 기대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아 회복에만 수십 년이 걸리는 경기 침체의 악순환에 빠져들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금융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신속하게 움직여야 한다. 지금까지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 지닌 세계적 위험성이었습니다.